지금 김민전 의원님을 일각에서 그냥 부정선거론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정의에 동의하시나요? 거기에서 이제 음모론자는 빠지셨어요. 네, 제가 네. 22년에 윤석열 후보 선거대책위원장,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제가 지금 정확한 명칭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대선 캠프? 네네네네. 그렇게 들어갈 때 한 언론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자 위원장 되다. 선대본부장이라 선대위원장. 네네, 선대위원장. 네. 뭐 그런 글을 네. 쓰기도 했던 걸 보고 제가 참 웃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음모론이라고 하는 얘기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한국 선거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네네. 그동안에는 좀 까탈스러운 분들만 목도를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그 문제점을 대중적으로 다 인식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정말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선거를 바꾼 것이냐 아니면 부실이 계속 쌓여온 것이냐 이건 네. 저도 알 수 없습니다. 네. 다만 그동안에 많은 부실들이 있었고 이것을 고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고쳐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들을 또 검증 가능하게 고쳐야 한다는 주장들을 그동안 많이 해왔습니다. 굳이 뭐 당내에서는 부실 선거와 부정 선거를 구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부실 선거가 쌓이면 부정 선거가 된다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 저는 구분이 그거는 필요한가요? 의미가 없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사실 식당에 가서 예를 들어서 반찬이 쫙 나왔는데 김치와 뭐 이 콩나물이 다 섞여 있고 이렇다라고 하면 이것을 의도하고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 우리가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 밥은 못 먹는 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의도적으로 누구한테 나쁜 걸 줬느냐 이걸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고요. 사실 외국 학계에서도 그것을 뭐 나눠서 부정이 무엇이고 부실이 무엇이다 이걸 나누는 것은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6.3 지방선거를 얘기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위헌선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헌선거이고 위헌선거다? 위법선거이다. 정치학적으로는 위헌선거다. 네, 위법선거다. 네, 6.3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네. 그리고 국민은 참정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게 헌법의 규정인데 네. 모든 국민에게 주권이 나오는 것인데 그 표를 안 줬잖아요. 이렇다라고 하면 이건 위헌이다. 이렇게 봐야지 이게 부실이냐 부정이냐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오히려 논점을 흐리는 것이다. 거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군요. 네. 그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작된 이제 소위 이제 이 참정권 훼손 문제가 그 뒤로도 뭐 계속 이어지면서 뭐 잊을 수도 없지만 잊을만 하면 또 뭐 새로운 의혹들이 터져나왔고 또 투표 수 뭐 조작이 터져나오고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선관위 또는 선거체제 또는 이 권력자들을 연결될 수 있을지 직접 연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게요. 저 뭐 일각에서는 과거에 그런 얘기했습니다. 주방에서 어떻게 밥 만드는지 보면 못 먹는다. 네.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의 주방들을 오픈 주방 엄청 많이 만들고 네. 그 안에서 어떻게 만드는지 오늘 손님들에게 보여주는 식당들이 굉장히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선거도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선거가 어떻게 치러지는지 알면은 이건 뭐 큰일 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누구나 봐도 이렇게 투명하게 잘 되고 있구나 확인할 수 있어야 자기의 한 표의 가치를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저는 뭐 정확하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2020년 선거에서 제가 정말 놀랐던 게 개표장에서 여러 표가 붙어있는 표가 나옵니다. 22년 선거요? 20년 선거. 20년 4.15 총선. 21대 총선. 네. 네네. 네. 그래서 이 여러 표가 붙어 있어도 뭐 엄기성기 붙어 있더라고 하면. 아니, 그걸 어떻게 보셨어요? 그 모든 현장을 찍어놓은 영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한 곳뿐만 아니라 제가 처음 본 것은 성북갑을 찍어놓은 영상이었는데요. 이렇게 표가 막 이렇게 엉키정기 아무데나 붙어 있다라고 하면 야 여러 표를 막 섞어서 넣어놓으니까 이게 막 붙었구나. 특히 우리가 우편 투표가 있으니까 그중에 풀이 어디 하나 왔다가 그렇게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개표기에 투표용지를 넣으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더스트 스프레이도 뿌리고 온갖 것을 하다가 나중에는 표를 한 장 한 장 넘기는데 머리가 깨끗하게 붙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걸 어찌된 일이죠, 이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한 장 한 장 찢어요. 그래서 넣습니다.
우리가 한 명이 한 표씩 행사했는데 이 머리가 어떻게 깨끗하게 붙을 수가 있느냐. 네. 사실 뭐 개표연세 갔다 오신 분들은 뭐 신권 다발과 같은 투표 용지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뭐. 그건 뭐 그렇다 치자. 네, 네. 근데 머리가 붙어 있는 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가.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이후에 4.15 총선에서 그런 문제들이 제기되면서 재검표 운동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네, 되었고요. 네. 140여 군데의 재검표 신청이 되었지만 실제는 5군데가 재검표가 대법원에서 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도 재검표 하는데도 이렇게 붙어있는 투표용지가 네. 나옵니다. 한 표씩 다 개표했는데 네. 한 표씩 투표했을 뿐만 아니라 한 표씩 찢어가지고 이 분류기에 다 넣었는데 네. 이게 또 깨끗하게 붙어있는 용지들이 네.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배춘입 투표지, 뭐 일장기 투표지, 뭐 이런 투표지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투표지들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검사를 좀 해봐야 되는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도대체 어떻게 그런 표가 가능한 것인지. 네. 특히 2020년 21대 총선의 경우에는 파주구 금천면의 경우에는 그 투표할 때 그 투표를 했던 그 요원이 10장의 이상 투표용지가 있다라고 적어놨습니다. 네. 이걸 재검표니까 10장의 이상 투표용지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된 거죠? 알 수가 없죠. 네. 이런 걸 검찰이 제대로 좀 조사를 했어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결과는 우리가 항상 이렇게 되면 나중에 경찰이 이래저래 조사하다가 결국 쓴 사람이 제가 착오였나 봐요. 이걸로 그냥 끝났습니다. 근데 왜 착오를 10표가 이상하다는 걸 넣었을까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현상들이 반복되어 왔고요. 2022년 대선에서는 송파구에서 6시쯤 제가 3만 표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송파구에서 22대 대선? 네, 6시. 그러니까 작년 대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22년 선거. 22년 대선? 예, 네. 요 작년 아니고 그 전 선거, 유석열 대통령을 당선시켰던. 네. 제가 계속 개표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송파구에서 3만 표가 줄어드는 것을 무슨 봤어요. 말이죠? 총 투표자 수가. 그 뉴스가 됐나요? 그때는 뉴스가 안 됐죠. 됐었어요? 그때는 다 음모론이죠. 그런 얘기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러나 이번에 주진우 의원이 로그 기록을 보고 발표한 것들을 보면 오히려 역주행한 표들이 있었다. 개표도 전에 투표 숫자가 이루어지기 전에 3시께 예를 들면 11시에 들어가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번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투표율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게 드러났었지요. 그러나 그 당시에 22대에서 3만 표가 없어지는 걸 보고 제가 여기저기에서 문제 제기도 많이 했고 또 제가 국회 오고 나서는 선관위에 여기저기 알아보기도 했고, 그러나 다들 얘기는 송파구 선관위는 우리는 열심히 개표했을 따름이고 투표 진행했을 따름이다. 중앙선관위는 모른다.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때도 송파구 선관위가 문제가 됐었군요. 네, 지금처럼.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게 눈에 띌 수밖에 없었던 게 22대 대선에서 서울 지역에서 계속 투표율 1위를 했던 곳이 송파구였어요. 네. 그러다가 오후 6시쯤 갑자기 3만 표가 떨어지면서 오히려 3위로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눈에 띄었던 거죠. 근데 그렇군요. 눈에 띄지 않은 부분들도 사실 부방대나 이런 데는 많이 찾아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투표 숫자가 오히려 역주행했다. 이런 것들을 찾아낸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그 이후에도 이상 현상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계속되었지만 사실 제대로 검증되지 못했고 이 김치 안에 지금 머리카락이 있어요 라고 하면 아니 너가 넣은 거 아니야? 아니면 너가 까탈스러운 거 없는 걸 왜 얘기해? 뭐 그동안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게 결국 쌓여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저는 사실 이제 그런 얘기를 비슷한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 문제를 제기하고 의혹을 제기하면은 이제 음모론으로 이제 치부하고 공격하고 그래서 뭐 극으로 몰아가고 그렇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던 거. 저 역시 이제 부정선거론이라고 얘기하기는 한동안은 상당히 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분들을 대한 시선이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는데, 근데 이것이 계속 그 6.3 지방선거의 투표권, 투표용지 부족 사태부터 시작해서 투표수 조작 문제, 그 다음에 지금 올공 이런 걸 쭉 경과하면서 쭉 쌓인 문제를 쭉 보니까, 야, 이건 좀 보통 심각한 게 아니로구나, 라고 한 얘기가 이제 확신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한때 그런 것들을 부정선거로 치부하고 몰아갔던 사회적 분위기가 얼마나 이게 참
사실 그동안에 언론에 이런 것들이 네. 나오지 않아서 그런데요. 22대 대선 때도 인천 그 삼석체육관에서 네. 갑자기 투표함이 들어오는 게 있어서 그 당시에도 유권자들이 이거 맞고 이거 어디서 온 것이냐 하고 막 실랑이가 벌어지고 이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표함을 가지고 옮겨 다닌다라고 하는 게 그동안에 많은 의혹을 사실 불러왔던 네, 것이 네, 사실이고요. 네. 특히 뭐 사인이 다르다, 뭐 이게 왜 봉인지가 터졌냐, 네. 뭐 이런 무수한 세세한 문제 제기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뭐 과거에 어땠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선거제도를 바꾸는 네, 것이다. 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투표함을 옮겨 다니는 것의 문제점이 저는 제일 크다 이런 생각하고요. 네. 투표함을 옮겨 다닌다라고 하는 거를 좀 풀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 투표하고 나면 그 자리에서 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개표장으로 다 옮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가운데에서 이번 지방선거에도 동작구 같은 경우에 그렇죠. 정해진 노선으로 가야 되는데 다른 곳으로 우회했죠. 오는 분이 있어서 또 문제가 되고 맞아요. 뭐 이런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와 불신을 계속 없애기 위해서는 사실 투표 현장에서 그대로 개표해야 한다 이런 생각하고요. 특히 이번에 투표함이 6개밖에 없는데 66개로 적혀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주진우 김은혜 이 위원회 조사 결과 나온 것들이죠. 뭐 12개를 24개로 적어 놓은 것도 있고요. 이게 정말 5기인지 아니면 정말 24개가 있었는지 그렇다라고 하면 이건 상당히 가짜 투표함이 들어왔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다른 무엇보다 투표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든지 섞였다가 또 다른 게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근데 투표함 숫자 자체에 5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선거에 대한 불신을 더 키울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고요. 결국 그 자리에서 그대로 투표하고 그대로 개표하면 이런 문제들이 싹 사라진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특정인을 얘기해서 조금 뭐 하긴 하지만은 지난 주말에 그게 뭐 강적들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어요. 뭐 거기도 간혹 나오시잖아요. 과거에 많이 나왔습니다. 요즘 안 나오고 있지만. 그런데 지난 주말에는 아마 윤상현 의원이 나왔는데 윤상현 의원이 이제 특위위원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내에서. 그런데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여야 특위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부정선거와 부실선거의 차이가 뭐냐 그랬더니 부정선거는 조작이 들어간 거고 조작하지 않고 그냥 실수를 한 건 부실선거다. 부실선거가 부정선거가 될 수는 없다. 그래서 부정선거를 강하게 배척하는 발언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뭐 저는 위원장으로서 아마 좀 공정하게 사회 보는 모양새를 떼어서 이 국정조사를 계속 가져가겠다 이런 의도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좋은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조사 결과가 무엇일지를 이것을 선언적으로 미리 단정한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열어놔야 된다. 그 결과가 무엇이든 간에 열어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국정조사의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차라리 앉아서 다 이거입니다 주장하고 말지. 지금은 주장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조사를 해서 그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결론을 끌어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조사를 하는 국정조사위원회에서 예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뭐 그동안에 그런 무수한 것들이 지금 쌓여서 오늘에 왔다라고 한다면 이번 한 번은 제대로 조사하고 제대로 더 이상 문제 제기가 되지 않는 제도로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하십니다. 저는 뭐 어쨌든 이번에 그 참정권 훼손 문제를 쭉 흐름을 보면서 이제 뭐 특위도 있고 또 이제 특검도 이제 출범을 할 텐데 그러면은 저는 이제 소위 조작 가능성을 포함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열어놔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언적으로 좀 말씀하신 또는 예단을 해서 이건 아닐 것이야. 그렇게 하면은 이거는 음모론에 우리가 동의하는 꼴이 되니까 안 돼. 이런 식으로 해서 닫아놓는 거는 굉장히 옳지 않다. 이렇게 법원에서도 판사가 예단을 가지고 이제 판결하는 게 굉장히 좀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 사실은 사실 이번 국정조사에서 뭐 놀라운 조사 성과들이 저는 나왔다고 생각하는데요. 투표자 수가 줄어드는 걸 제 눈으로도 봤지만 저렇게 투표율이 조작이 될 수가 있구나. 맞아요. 어떤 의도였든 간에 그 의도에 상관없이 하여간 조작이라는 현상은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주진우 의원과
사무총장 대리 간에 있어서의 대화에서 이 투표율을 넣고 이 전산을 하는 데 있어서는 검증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옆에. 맞아요. 네. 그래서 뭐 그 사람이 검증하는 체제가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마음대로 넣을 수 있는 네, 체제다. 네, 네.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야, 해킹과 같이 높은 차원의 우리가 이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네. 이 전산을 넣는 입력하는 분들의 개인적인 바이어스에 의해서도 선거 결과가 네. 상당히 바뀔 수 네. 있겠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네. 되고요. 저는 이게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체제를 이제 고쳐야 한다 네. 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올림픽공원 가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주 가신 편이죠? 뭐 대표만큼은 많이 가지는 않았고요. 그러나 네. 뭐 좀 저기 갔습니다. 네. 영상이 나오네요. 네. 네. 올림픽공원 가서 뭐를 느끼셨어요? 국민들의 열기죠. 네. 사실 공정한 선거를 바라는 열기다 이렇게 네. 얘기 드릴 수가 있고요. 네. 이번만큼은 저만큼 또 문제의식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예를 들면 이 교수 모임 단체에서도 6년간 저처럼 계속 이 문제를 천착하셨던 분들도 계시고요. 일반 유권자들 가운데도 오랫동안 국방대와 같은 단체 속에서 활동하면서 천착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시고 네. 그분들은 이번만큼은 좀 바꿔야 한다라고 네. 하는 열기를 네. 가지고 네.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진 게 2020년 선거 이후부터이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2020년 21대 총선 이후부터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87 체제라고 말씀하셨지만 네. 87 체제의 핵심적인 사항 중에 하나가 대통령의 임기는 단임제로서 연장 못하도록 한다. 맞아요. 그동안 대한민국의 정치사가 다 임기를 연장하려다가 정치적인 비극이 생겼기 때문에 연장 안 된다라고 네. 하는 것이고 국회의 경우에는 협치해야 된다. 네. 적어도 원내 교섭단체 간에는 서로 협의해서 국회를 맞아요. 운영해야 네. 한다. 네. 그래서 뭐 위원회도 교섭단체의 숫자, 의석수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서 나누고 뭐 이런 다양한 장치들을 하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무너지고 21대 선거에서 이긴 민주당은 이제 위원회를 독식하겠다. 네. 이렇게 가는 네.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의회의 운영이라고 하는 것도 협치가 아니라 독식으로 가는 맞아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이 2020년 총선에서 이긴 민주당이 검경 수사권 분리 네. 이를 시작하고 이게 네. 오늘날 검찰청을 없애고 보안 수사권도 검수완박이 된 없애고 거죠. 다 네. 돼버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독재 정부도 안 하던 일입니다. 독재 정부에서도 그런 것들은 다 지켜줬던 것들이에요. 근데 이 민주당 정부에 들어와서는 이런 것들이 다 무너졌고 사실 대한민국의 치안을 가장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상품 중에 하나가 치안이잖아요. 이 치안이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것도 바로 이런 네. 시스템을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사실 유신 체제에서도 대법관의 수를 증원하겠다 이런 걸 상상도 안 했습니다. 그냥 대법관의 수를 26명으로 늘렸죠. 임기 내 22명을 임명하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것은 유신 정부에서도 하지 않았던 일이다. 자, 이렇게. 지금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 독재 정부도 이런 식으로 안 한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를 뭐라고 규정할 수 있죠? 정치학적으로? 정치학적으로 뭐라고 규정하기보다는 뭐 독재라고 저는 얘기해야 되고요. 네. 오히려 어떤 면에 있어서는 단순한 독재가 아니라 대중의 동원을 통한 독재라고 네. 한다면 포퓰리스트적 네, 독재다. 네. 포퓰리스트적인 면도 있고 파시스트적인 면도 있고. 네. 그러니 괜찮으시겠어요? 절벽 위에 서 있다는 느낌이. 괜찮으시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셔도? 뭐 사실인데 저도 사실은 어떡하겠습니까? 동의합니다. 저도 동의하는데. 사실인데 네, 어떡하겠습니까? 같이 이제, 네, 저도 공동 책임을 좀 지겠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사실 우리가 87 체제에서도 학자들이 스물스물 기어 나오는 전체주의 이런 표현을 참 많이 썼는데요. 네. 지금은 스물스물 기어 나오는 전체주의가 아니라 갑자기 쏟아져 나오는 전체주의. 네, 뭐 맞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토크빌이 얘기하는 소프트 데스파티즘, 부드러운 전제주의 뭐 이런 건데 지금은 소프트 데스파티즘이 아니야. 노골적인 데스파티즘. 예. 노골적인 전제주의라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권위주의 정부를 겪었고 특히 유신의 경우에는 독재라고 할 수 있는 게 극에 달한 체제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때도 자기 죄를 없애겠다. 네. 자기의 친인척 죄를 없애겠다. 네, 네.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끊임없이 자기 죄를 없애기 위해서 공소기각이다. 이런 공소 취소다. 연임비원이다. 네. 이런 거는 우리가 대한민국 역사상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 네. 사실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할 때도 그 부정선거가 부통령 문제 부정선거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네. 본인은 책임지겠다라고 책임진 거죠. 하는 것이었고요. 네. 박정희 대통령의 경우에도 우리가 권위주의 정부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주변에 대한 관리는 상당히 열심히 한 편이었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네. 5.18 이후에 집권한 전두환 정부의 경우에도 자기의 형 다 깜빵 보냈습니다. 맞아요. 그 독재라고 하던 그런 정부들도 자기의 친인척을 깜빵 보냈고요. 노태우 정부에는 더 많이 보냈죠. 하다못해 장인까지, 그래요. 천황까지 다 맞아요. 보냈습니다. 그런데 자기 죄를 없애겠다. 그것도 집권하던 도중에 집권하다가 뭔가 문제가 생긴 것이다. 지나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민간인 있을 때 있었던 일들이다. 맞아요. 이 죄를 네. 거꾸로 다 없애겠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이재명 정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역사가 단죄할 것이다. 이러면 너무 무책임한 얘기이고요. 저희가 힘이 너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긴 참 어려운데요. 끊임없이 저는 국민을 설득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확실한 것 하나는 반드시 총선에서 승리하고 다음 대선에서는 정권을 가져와야 된다. 그 이전에 정권이 임기가 스스로 무너지든 말든 그거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선거에서 이겨야 되겠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지금 무너진 그 사법 시스템 이런 것들을 다 복원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제가 요즘은 그런 생각도 가끔씩 제 머릿속에서 생각이 드는 게요. 이게 이념이라고 하는 게 안티테제로 생기는 것이구나. 네, 이념이라고 하는 게. 네, 그렇습니다. 보수주의라고 하는 게 그동안에 우리는 너무나 잘 해왔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 네. 이거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었습니다. 네. 우리는 더 나은 미래가 있고 네. 더 많이 변화하고 네. 이런 생각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네. 지킨다라는 단어의 가치를 우리가 별로 느끼지 못했어요. 네. 그러나 이재명 정부를 겪으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너무나 많았구나. 네. 그리고 이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 네. 하는 이 보수주의 이념이라고 네. 하는 것도 결국 이재명 정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안티테제로 생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사실은 이제 보수주의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제 에드먼드 버크 보수주의의 이제 창시자라고 하죠. 프랑스 혁명에 관한 성찰. 제가 요새 이제 고전 읽기를 다시 좀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다시 읽은 책이 프랑스 혁명에 관한 성찰, 에드먼드 버크. 거기에 그런 식의 표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컨서베이션, 보존한다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냥 보존만 하면 안 되고 그거를 임프루브먼트, 이제 개선해야 된다. 이게 보수주의다라고 하는 거로 해석될 수 있는 문장들이 나와요. 근데 지금 사실은 우리가 컨서베이션, 그러니까 뭔가 지킨다는 거가 이렇게 소중한지 몰랐다라고 얘기하시는 거, 그거는 바로 이게 소중하다고 느끼게 해준 게 뭐냐면 민주당 또는 좌파들의 폭주, 입법 폭주, 그죠? 좌파들의 이 독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긴 반태제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굉장히 공감합니다, 진짜. 네. 정치학자다운 분석이세요. 제가 미국을 처음 유학 갔을 때 미래의 가치 P는 1보다 작다. 이 말을 잘 이해 못했어요. 한국은 지금 10원 쓰는 것보다 미래에 그 돈을 놔두면 더 큰 돈이 된다. 항상 미래는 더 좋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미래의 가치가 1보다 작다라고 하는 말을 잘 이해를 못했는데요. 요즘은 확실하게 이해를 하지요. 그렇죠. 그렇네요, 진짜. 네. 알겠습니다.